CES 2026을 앞두고 로봇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026년 로봇주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1월 6일이어서 이제 미국 시간으로 1월 6일이죠. 한국 시간은 아니고 아직 CES 2026이 열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CES 2026의 분위기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월가에서도 이미 AI 버블은 없다라고 단정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 올해 2026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CES 2026에서 로보틱스,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역대급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ES 2026의 주제는 혁신가들이 나선다라고 하는 게 주제거든요. 연구와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기술들이 실제로 산업이라든지 현장으로 구현되거나 또는 검증되는 무대로 자리매김할 그런 전망인 것 같아요. 특히 에이전틱 AI, 또 피지컬 AI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핵심 흐름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AI가 이제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런 예상에 있는데요. 이번 CES도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로봇 전시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중국의 로보틱스 업체들의 대거 참여도 관전 포인트거든요. 이들이 휴머노이드 관련으로 해서 어떤 신기술을 내놓을지가 좀 기대가 좀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CES 2026이 AI하고 로보틱스 시장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히 테마성 이벤트가 아니라 로봇 산업이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신호로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생산성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회적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기술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2026년도에 로봇주,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판단하고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피지컬 AI인 것 같아요. 이제 로봇에게 몸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이라든지 2025년에는 챗 GPT처럼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 않은 그 입만 살아있는 AI 시대였다라고 하면 2026년은 이제 뇌가 로봇이라고 하는 몸에 들어가는 피지컬 AI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번 CES에서 첫 단독 전시관을 통해 가지고요, AI 리빙 플랫폼을 제시했고,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후에 휴머노이드 쪽에서의 어떤 양산 로드맵을 구체화했거든요. 그러면서 3월 달에 가시화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삼성이 로봇을 제2의 스마트폰으로 낙점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만 이런 게 아니라 현대도 아틀라스가 드디어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100억 달러 규모의 IPO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으니까 현대모비스를 필두로 해서 부품 공급망의 변화를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2026년이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이 될 것 같아요. 2025년까지만 해도 로봇이 춤추고 옮기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좀 신기해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일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월 10,000대 정도 규모의 생산 라인이 지금 가동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로봇의 인건비가 시간당 한 5, 6달러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로봇의 인건비가 5.71달러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창고 노동자의 시급이 28달러니까요. 비교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또한 산업부가 주관하는 그 휴머노이드 연합군이 이번 CES에서 그 한국형 부품 밸류체인을 전 세계에 과시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액추에이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2026년에는 실제 수주 물량이 찍히면서 실적으로 찍히는 그런 구간이 저는 2026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요. 글로벌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약 1,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거기에 가정용 로봇 시장은 미국에서만 올해 11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할 거거든요. 로봇주의 사이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매년 1월 달에 있는 CES, 그리고 3월 달에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가 있는 요 시기에 맞춰가지고요, 로봇주들이 조금씩 상승했었던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번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1월 CES를
2를 전후로 해서 아마 로봇주들이 좀 오를 거고, 그리고 3월 달에 엔비디아 개발자 행사 전후로 해서 또 한번 급등하는 그런 사이클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이제 막 대중화의 문을 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긴 호흡으로 기업의 어떤 성장 스토리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CS 2026에서 쏟아져 나올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거기에 발맞춰서 실제 적용 사례들을 눈여겨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또 어떤 기업들이 그 변화의 주역이 될지 꼼꼼히 분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과거의 산업용 로봇과 달리 인간과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분야의 성장 잠재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그 예전에 그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로봇들이 펜스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사람은 근처에도 못 갔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협동 로봇은 차이가 하나가 큰 게 있죠. 바로 그 펜스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바로 옆에서 커피를 타고요. 또 사람 바로 옆에서 나사를 조이고요. 사람 바로 옆에서 치킨을 튀기니까요. 이게 왜 혁명이냐면 첫 번째는 감옥을 탈출한 로봇이 시장의 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과거 산업용 로봇은 정말 위험해서 사람과 격리된 그 펜스 안에서만 움직였죠. 하지만 협동 로봇은 좀 다릅니다. 사람과 어깨를 맞대고 같이 일을 하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설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살펴보게 되면 올해 글로벌 협동 로봇 출하량에 대한 성장률은 2025년 대비해서 24% 이상 높아진다고 하죠. 전체 로봇 시장 중에서도 가장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이 2030년까지 매년 적게는 30%, 많게는 40%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대기업 공장에만 들어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또는 외식업 시장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거죠.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일할 사람은 구하기 힘든 구인난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협동 로봇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됐으니까요. 중소기업은 사실 자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비용의 효율적인 어떤 프로그래밍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미국 상무부에 따르게 되면 중소기업이 미국의 GDP의 44%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금액이 수억 원 이상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협동 로봇은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내지는 5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2026년의 핵심 키워드는 피지컬 AI와 노코드인데요. 올해 협동 로봇이 굉장히 무서운 건 바로 지능이 탑재됐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사람이 하나하나 동작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구두로 옆에 나사가 있는데 집어서 저쪽으로 옮겨줄래? 라고 말을 하면 로봇이 알아서 판단해서 움직이니까요. 이게 바로 이번 CES 2026의 핵심인 피지컬 AI의 정수입니다. 이제 비싼 돈 들여서 로봇을 사는 게 아니라 정수기처럼 구독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덕분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동네 치킨집의 사장님들도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전에 로봇은 전문가가 정말 며칠 동안 프로그래밍을 해야 설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협동 로봇은요, 로봇 팔을 직접 잡고 움직여가지고 동작을 가르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초보자분들도요 30분이면 기본 작업은 충분히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소비 트렌드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넘어가면서 제조 트렌드 또한 이거에 맞게끔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품 수명 주기가 짧아졌지만 기업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즉시 생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한 제품만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고요. 고객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로 발맞춰 나가고 있는데, 협동 로봇이 약간의 설정 변경만 한다고 하면 다품종의 생산이 완벽하죠.
이런 저변 확대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강력한 엔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이제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라요. 우리 옆에 동료가 됐습니다. 로봇 산업에 어떻게 보면 아이폰이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 삶이 바뀌었잖아요. 협동 로봇은 제조라든지 조리 그리고 의료라든지 심지어 가사 노동까지 침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 로봇들이 전 세계의 골목 상권과 중소 공장에 깔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2026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봇 산업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본격적인 실적이 찍힐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나요? 우선 실적이 찍히는 기업을 좀 몇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효과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의 효과하고 핵심 기술의 어떤 내재화가 경쟁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과거에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 개발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연구 개발 기업이 아니고요.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은 로봇의 핵심 부품인 감속기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내재화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거든요. 감속기는 로봇 원가의 거의 한 40% 차지하거든요. 핵심 부품입니다. 대부분 해외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걸 국산화해서 직접 생산한다고 하는 건 원가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독립성까지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거기에 삼성전자의 대규모 지분 투자는 이 회사에 대한 어떤 기술력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강력한 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의 로봇 사업 어떤 확대하고 맞물려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과 그리고 부품들이 삼성의 생산 라인이나 또는 서비스 로봇에 적용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대기업하고의 시너지를 통한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될 거고 그리고 매출에 대한 어떤 다변화도 일어날 거고 그러면 실질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겠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핵심 어떤 부품의 공급 또는 삼성 쪽에서의 레퍼런스는 단기 실적도 충분히 견인할 힘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봉 차트인데요. 여기에서 라인을 두 개를 하나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인은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라인은 이렇게 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을 이렇게 그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대량 거래량이 최근 12월 달에 나온 시초가하고 종가 부근에 대한 그 라인으로 42만 7천 원, 36만 5천 원 정도 부근의 눌림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라인 두 개를 그었고요. 이 정도의 눌림목 정도 오는 부근은 눌림 구간을 체크하신 이후에 지금은 굉장히 어떤 가파른 곡선을 그리면서 상승을 해왔던 작년 여름서부터 큰 상승을 전개해 왔었고 이제는 그 흐름이 전개된 이후에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물량이라든지 쉬어가려고 하는 그런 텀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요 두 군데의 라인 그어놓은 요 라인 정도 부근을 오게 된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첫 번째 자리, 분할 매수 뭐 두 번째 자리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분할 매수한 이후에 슈팅이 나오면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로봇 산업 성장에 제가 보기에는 숨은 진주 같은 그런 기업입니다. 정밀 감속기로 승부수를 띄우는 기업이죠. 종목은 SPG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감속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듯이 SPG는 바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하고 모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함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로봇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는 건 곧 로봇에 들어가는 어떤 핵심 부품인 감속기라든지 또는 모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로봇 산업 전체의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파도를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타는 기업이 저는 SPG가 아닐까 싶고요. SPG는 이미 국내외의 로봇 제조업체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면서 매출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고요. 생산 캐파를 확대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어떤 수요에 대응도 잘하고 있습니다. 특정 로봇 제조사의 어떤 흥망성쇠에 좌우되기보다는 로봇 산업 어떤 전반의 성장세에 힘을 입어서 실적을 내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최근 증권사의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로봇 같은 다양한 로봇 종류에 적용되는 고성능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양산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에
입지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SPG이기 때문에요. 양산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실적이 계속해서 잘 찍히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필요가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차트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G의 일봉을 놓고 봐서는 사실 오늘이 1월 6일 녹화하는 날인데요. 21선이 좀 깨졌습니다. 21선이 좀 깨졌기 때문에 21선 아래로 내려오는 눌림목 구간을 체크하셔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12월 달에 빨간색 거래량 중에서 양봉을 띠고 있는 거래량이 있는 그 자리에 라인을 하나 쭉 그어 볼게요. 이렇게 라인을 그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시게 되면 지금 75,000원 부근에 라인을 하나 그었는데요. 75,000원 부근은 첫 번째 눌림목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눌림목 자리는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양봉이 나왔었던 요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 정도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눌림목 구간인데 금액으로는 65,000원 정도 부근이거든요. 첫 번째 눌림목, 두 번째 눌림목을 잘 분할 대응하셔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적정한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하는 그런 종목이 SPG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현대모백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대모백스는 현대차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물류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향후 5년 동안 AI라든지 로봇 같은 미래 산업에 50조 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로봇 산업의 무게중심이 연구실을 넘어서 현장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로봇에 50조 원을 대규모 투자한다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증권사의 호평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10% 급등을 했었던 현대모백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현대모백스가 지금처럼 50조 원 투자 소식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그룹 내에서 AI라든지 로봇 사업에서 현대모백스의 역할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스마트 물류 시스템은 이미 쿠팡 같은 이커머스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 공장에서도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필수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현대모백스가 이런 산업 변화의 어떤 한복판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 가지고요.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할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차 그룹하고의 어떤 시너지를 통해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모백스의 차트 형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모백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자리를 하나 설정해 드리면 이 자리 하나를 라인을 그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가지의 라인을 하나 그어 드릴게요. 이 라인은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현대모백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두 군데의 눌림목 라인을 그어 드린 거예요. 하나는 2만 원이라고 하는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 해당하는 자리고요. 이전에 2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를 보게 되면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다가 장대 양봉을 통해서 대량 거래량을 통해서 그 자리를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2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까지는 눌림목이 한번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만 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첫 번째 눌림목 구간으로 설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자리는 시초가 부근이죠. 시초가 부근이 18,400원 정도 부근인데요. 18,400원 정도 부근도 역시나 두 번째의 눌림목 구간으로 설정을 하셔서 지금 12월 달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12월 달에 급등을 한 현대모백스 쉬어갈 타임 분명히 생길 건데요. 생기는 요 자리 부근에서 눌림목 구간을 활용한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슈팅 나왔었을 때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대모백스까지 세 가지 종목 말씀 좀 드렸습니다. 완성 로봇을 만드는 기업과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 중 어디에 더 주목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눈에 보이는 완성 로봇에만 집중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 춤췄고 또 로봇이 커피를 내리고 또 로봇이 공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시야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 부품 기업에 좀 더 강력하게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된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들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산업에 대한 동향을 훑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기술 난이도하고 진입 장벽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완성 로봇은 사실 조립의 영역에 어떤 가깝다 그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물론 설계라든지 소프트웨어 통합이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 기술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초정밀 부품에서 나오거든요. 감속기라든지 아니면 서버 모터라든지 고성능 센서라든지 그리고 최근 AI 반도체라든지 또 로봇 전용 OS 같은 뇌와 신경을 담당한 이런 부품들이죠. 이런 부품들이 몇 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에 축적된 기술 노하우가 없었다라고 하면 절대 만들 수가 없었겠죠. 마치 자동차에서 엔진이라든지 미션 같은 핵심 부품들 아무나 못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확장성이라든지 수익성 쪽에서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완성 로봇 기업은 자체 브랜드의 로봇이 잘 팔려야만 실적이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핵심 부품 기업들은 좀 다르죠.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의 수많은 완성 로봇 기업들에게 납품할 수 있습니다. A사에게 로봇으로도 B사의 로봇으로도 심지어 미래에 나올 C사의 로봇으로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치 금광을 찾아서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곡괭이하고 삽을 파는 그런 기업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금을 캐든 곡괭이하고 삽은 필요하니까요. 최근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런 핵심 부품 기업들이 완성 로봇 기업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로봇의 뇌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생성형 AI 열풍이 로봇 산업도 사실은 예외가 아닌데요. 이제 로봇은 단순하게 반복 작업을 넘어서 스스로 학습도 하고 판단하고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고성능 AI 칩이라든지 또는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AI 기반을 토대로 한 로봇의 OS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솔루션은 말 그대로 로봇의 두뇌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진 부품 기업들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사실 완성 로봇 기업보다 훨씬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죠. 특정 로봇 모델에 종속되지 않고 모든 로봇의 지능을 담당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떤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또는 국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이족 보행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초정밀 감속기라고 하죠. 감속기라든지 모터인데 관절 모터라든지 또는 고해상도 비전 센서 같은 부품들은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거든요. 이런 극한의 기술을 요구하는 부품들은 그야말로 사실 지금 부르는 게 값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성 로봇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핵심 부품이라든지 로봇 OS를 개발을 해서 수직 계열화를 이룬 그런 기업들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체 감속기나 모터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혹은 독자적인 AI 로봇의 OS 플랫폼을 구축한 완성 로봇 기업이라고 하면 부품 기업의 강점까지 흡수하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완성 로봇의 화려함보다는 로봇의 피가 되고 또 로봇의 살이 되고 그리고 뇌가 되는 핵심 부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독보적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거나 또는 여러 완성 로봇 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AI 기술까지 접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은 미래 로봇 시장의 진정한 대장주가 될 잠재력 굉장히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로봇만 붙었다고 하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로봇 관련주를 보면 좋을까요? 최근처럼 일제히 오르는 장은 사실은 오래 못 갑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찍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 공급망에 올라탄 종목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곧 시작이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첫째는 핵심 부품 기술을 독점한 기업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핵심 부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거든요. 특히 감속기라든지 서버 모터라든지 정밀 센서라든지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 같은 이런 것들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부품들은 개발 난이도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거기에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제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최근에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감속기라든지 또는 서버모터, 특히나 서버모터 중에서도 고성능 서버모터 시장은 소수의 기업이 지배를 하고 있거든요. 국내 기업 중에서도 이런 기술을 국산화했거나 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은 미래 로봇 시장의 알짜배기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들은 특정 로봇 회사에 묶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완성 로봇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어떤 수익이라든지 또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 산업의 어떤 기반 인프라를 역할을 하는 그러한 쪽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 관련 기업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관련 기업으로는 감속기 분야에서 국내 최강자 기업 중에 하나인 SBB테크 같은 이런 종목이고요. 폭넓은 감속기 포트폴리오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SPG 같은 이런 기업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드라이버라든지 서버 모터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RS 오토메이션 같은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AI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선점한 그런 기업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2026년 현재 로봇은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닌 것 같아요. AI 기술이 로봇의 접목이 되면서 지능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AI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로봇의 눈 역할을 하는 비전 AI라든지 또는 주변의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로봇의 OS라든지 그리고 수많은 로봇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제어하는 로봇, 이런 로봇 관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학습하고 진화하려고 하면 고도화된 AI 어떤 소프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방대한 데이터 같은 이런 부분들 필수적이고요. 이런 기술은 사실 한 번에 플랫폼 장악을 하게 되면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마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라든지 또는 애플의 iOS 같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로봇의 OS 또는 로봇용 AI 반도체 설계 기술 그리고 로봇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이라든지 또는 최적화 솔루션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저는 진정한 대장주가 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련 기업을 말씀 좀 드려볼게요. 관련 기업은 국내의 어떤 협동 로봇의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런 기업 굉장히 유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로봇의 OS 중에서도 판다 OS를 자체 개발한 기업이 국내에 있거든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뉴로메카입니다. 이런 기업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D 측정이라든지 검사 기술에서 독보적인 국내 1위뿐만 아니라 전 세계 1위 기업이 있거든요. 바로 고영 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종목을 관심권에 두신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시장의 주도적인 종목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특정 산업에 특화된 로봇 솔루션 기업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장기적으로 빛을 더 발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물류 쪽에서의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로봇 중에서도 의료용 어떤 수술 로봇이라든지 재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밀성이라든지 이런 안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분야 쪽에 있는 그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생산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협동 로봇 쪽에서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단순히 로봇을 어떤 한두 대 파는 것을 넘어서 고객사의 전체 시스템을 분석을 하고요. 최적의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관련 기업도 말씀 좀 드려보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장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진공 로봇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T 로보틱스가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데이터를 갖고 있는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분야에서 굉장히 특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통합 솔루션 전문 기업
사실 굉장히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요. 현대모비엑스 오늘 종목에서도 나왔었죠. 스마트 분류 시스템 현대 쪽이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엑스 같은 이런 종목은 그냥 좀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죠. 그쵸, 맞습니다.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미래 시장을 개척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기업이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업들 관심권에 잘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로봇 관련주 지금 사도 될까요? 산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이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로봇은 매력적인 시장인 것 같아요. 로봇 산업은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한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로봇주들의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단기적으로도 과열되어 있는 모습 보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월 6일 로봇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상승했었던 이 부분들을 사실 단순히 거품으로 치부하기에는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 동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고요. 또 최근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는 데는 사실 몇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공지능은 로봇의 뇌를 담당할 거고 로봇이 더 똑똑해질 거고 더 유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로봇은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생활 속에 더욱 깊숙이 들어올 준비하고 있거든요. 피지컬 AI, 신조라고 하는 요 AI, 피지컬 AI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거든요. 거기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국내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했고 웨어러블 로봇 보핏의 양산을 현재는 준비 중에 있고요. 현대차 같은 기업도 유진 로봇하고 협업하면서 물류 쪽에서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의 움직임은 산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각국 정부가 로봇 산업을 미래 핵심 동력으로 보고요. 지원 정책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봇으로 통한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장기적인 성장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지금 로봇주에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 가지 전략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전략은 단기 시세 추종은 금물이고요. 중장기 관점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오르는 종목들은 오늘처럼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로봇 산업은 1년에서 3년 정도의 시야로 봤었을 때 여전히 큰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 단계로 볼 필요가 있고요. 단기 매매 위주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고 투자하는 중장기 투자를 기본 전략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력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봇이라고 하는 테마는 로봇 테마주로 오르는 종목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진짜 보셔야 되는 건 진짜 기술력과 독점적인 해자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로봇의 성능을 좌우하는 정밀 감속기나 또는 서버 모터 그리고 AI 기반 소프트웨어 같은 로봇의 심장과 두뇌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현대 트랜시스에 로보틱스 부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기업들은 실제 사업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분야의 글로벌 강자거나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기업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정 로봇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한 그런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고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많은 로봇 기업들이 초기 단계지만 매출 성장이라든지 또는 흑자 전환의 가시성이 보이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더욱 신뢰성이 클 것 같거든요. 무작정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장에 제품이라든지 또는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할 매수하고 포트폴리오의 분산은 기본인 것 같아요.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 사실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데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고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오늘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가격 조정을 기다리거나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관리하시고 리스크를
줄일 그런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봇 산업은 앞으로 우리 삶을 혁신적으로 바꿀 사실은 메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현명한 선택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하지만 어떤 투자든 신중함이라든지 또는 철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0일 특강도 많은 여러분들의 성화에 힘입어서 정말 성황리에 끝났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아시는 것처럼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10일 단위로 제 특강이 무료로 유튜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고요. 아래 더보기라든지 저희 경제원탑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SNS로 별도의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매번 신청하셔야 그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시황 관련되어 있는 얘기, 섹터 관련되어 있는 얘기, 코인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주 종목을 다루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드릴 거고 중간에 섹터에 대한 얘기 쪽에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 말씀드리고 텐베거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 건지 목표 가격은 얼마인 건지 어느 정도 가격에 사셔야 되는 건지까지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특강 들으시고 돈 버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원전주 주가가 하락을 보여주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전주 주가가 계속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전주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원자력 산업의 미래가 어두워진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건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사실 여러 요인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지만 원자력 산업 자체의 그 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저는 뭐 여전히 굳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좀 부진했었던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 이유는요. 기대감이 현실을 좀 너무 앞서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까지만 해도 탈원전 정책 폐기라든지 또는 원전 르네상스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안보 핵심이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잖아요. 여기에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전이 정말 대안으로 떠오르는 듯 했죠. 근데 투자자들은 이 강력한 스토리에 열광을 했고 주가는 본물 터지듯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기대감만으로는 계속 갈 수 없겠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이라든지 또는 해외 수출 소식이 기대만큼 터지지 않고 있잖아요. 정책적인 뒷받침은 있어도 실제 프로젝트 실행까지는 엄청난 시간이라든지 또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마치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바로 사과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격인 거죠. 두 번째 이유는 SMR에 대한 어떤 희망 고문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2026년 현재 이 SMR은 원전 산업에 사실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로 점찍혔잖아요. 안전하죠, 굉장히 빠르죠, 유연하게 건설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라든지 기업들이 SMR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매일같이 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사실 SMR은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개발 단계거나 인허가 절차를 현재는 진행 중에 있고 2026년도인 지금도 최초의 상업용 SMR이 언제 실제로 가동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니까요.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규제의 어떤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생산체계 구축 같은 넘어야 할 산이 지금으로서는 태산입니다. 거기에 미국의 뉴스케어 파워라든지 오클로 같은 기업들이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2025년 10월 고점부터 해서 이 두 기업만 보더라도요. 반토막까지 났으니까요.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뉴스케어 파워의 주가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주가의 흐름의 모양을 하고 있는 종목은 오클로죠. 지난 10월 달서부터 해서 주가의 모양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반토막 이상 빠졌으니까요. 또 SMR이 좋긴 한데 이거 진짜 상용화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2030년은 돼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구심이 사실 시장에 많이 들기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두산 에어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SMR 밸류체인을 꽉 잡고 있지만 글로벌 SMR 대장주들이 휘청거리니까 우리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막연한 환상이 현실적인 검증을 받는 구간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유는 대체 에너지의 어떤 약진이라든지 또는 다른 섹터의 어떤 순환매 부분이 이 원전에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안보라든지
탄소 중립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맞지만 신재생 에너지, 이를테면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풍력 발전 속도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또 ESS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간헐성 문제도 점차 해소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수소 같은 새로운 대안까지 등장을 하고 있죠. 물론 원전은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기저부하라고 하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이 에너지 시장에서 원전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원전주가 한때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일정 수준 이상 올랐을 때 차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매도 물량도 분명 나오기 마련인데요. 특히 주가가 고점을 찍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단기 투자자들은 다른 섹터나 아니면 다른 테마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요. 원전뿐만 아니라 AI 쪽이라든지 또는 로봇 그리고 조선 같은 다른 산업군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쪽이 순환매되는 그런 경향도 원전주가 잠시 소외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투자 자금은 늘 더 큰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원전주가 어떻게 보면 잠시 좀 주춤한다고 해서 사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흐름 속에서 원자력은 사실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SMR 기술은 효율성이라든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동력이 될 것은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잘 알고 있는 또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는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에서는 SMR이 미래라고 하지만 실제 상용화되어 매출이 찍히는 시점은 언제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SMR 얘기가 안 나오는 날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리고 2026년 드디어 이제 첫 가동의 문이 열렸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SMR은 10년 뒤에나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좀 옛말이죠. 올해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에 중국의 링롱 1호가요.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중국의 승리가 아니고요. SMR이 실제로 전기를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좀 급해졌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파워 같은 기업들이요. 이번 1월 달에 2026년을 원자력 르네상스의 원년으로 선포했고요. 대규모 증설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오클로 같은 부분, 오클로사는 SMR을 2027년에 상용 운전화 할 거다라고 선포까지 했으니까요. 그럼 돈은 언제 찍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잘 뜯어보게 되면 사실 제조사들은요, 벌써 돈이 찍히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지 매출 시점을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제작이라든지 기자재 쪽에서의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로봇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SMR도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이 공장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이미 2025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2026년 3월부터 8천억 원 규모의 SMR 전용 공장 신축에 들어갔거든요. 발전소가 완공이 되어야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원자로 용기를 만들고 그리고 터빈을 납품하는 시점이 바로 매출 인식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올해 두산의 SMR 관련 수주만 최대 2조 4천억 원에 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현대건설 같은 EPC, 그러니까 설계라든지 조달이라든지 시공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SMR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건설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죠. 2020년대 후반부터 글로벌 SMR 프로젝트의 어떤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또는 초기에 EPC 계약을 통해 가지고요,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조금씩 가시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첫 번째 기회는 바로 이 가시화되는 구간, 이 구간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구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운영과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의 매출 시기인데요. 이쪽 시기는 언제냐면 올해는 아닌 것 같고요. 2029년에서 2030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는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SMR 개발사에 직접 투자한다 이런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들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가동될 데이터 센터 전력을 미리 확보하려고 혈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전기를 뽑아내는 건 사실 2029년 내지는 2030년부터 전기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부터 매달 전기 요금이라고 하는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완성된다라는 거죠. 최초의 상업 운전은 2030년에 일부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대규모 발주라든지 그에 따른 전력 판매 매출은 어떻게 보면 2030년 초반이나 중반 이후에 본격화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한국형 ISMR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 인허가 설계를 인가받고 또 해외 수출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 ISMR 형태의 실적은 2030년 정도 중반 되어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SMR은 분명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정말 중요한 해법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다가도 실적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는 굉장히 냉정해지거든요. 지금 SMR 관련주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어떤 테마성 움직임과 또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명확히 구분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경제성을 가장 먼저 입증하면서 어떤 상업운전에 도달할 잠재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SMR 쪽에서의 투자는 영역이고 인내가 필요한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SMR은 반드시 우리 앞에 올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은 믿어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요. 오늘 녹화하는 날이 1월 6일인데 어제 1월 5일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한 11% 폭등을 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좀 받았죠. 이게 단순한 테마주의 랠리일까요? 아니면 진짜 실적이 뒷받침되는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2025년 한 해 동안 지금 330%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들어서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증권사들이 제시한 12개월 목표 주가가 평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9만 7천 원 정도 되니까요. 아직도 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그런 계산이 나오죠. 그럼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거 세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체코 원전 수주의 어떤 본격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25년 12월 달에 약 한 5조 원이 넘는, 그러니까 5조 6천억 원 정도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주기기 공급 계약 최종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이게 단순히 한 건의 수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권사 전망을 보니까요. 올해 해외에서 2기, 2027년 해외에서 또 2기, 2029년에 국내에서 2기, 이런 식으로 매년 거의 한 4조 원 이상의 대형 원전 기자재 수주가 가시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웨스팅하우스가요, 유럽 시장에서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주기기 제작 능력은 웨스팅하우스가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폴란드 있죠, 불가리아 있죠, 사우디 있죠, UAE 있죠. 줄줄이 수주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가스터빈 수주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CEO가 이런 말 했습니다. AI의 한계는 반도체가 아니다. 전력이다. 챗GPT 한 번 돌릴 때마다요. 구글 검색보다 약 10배 이상의 전력을 먹어치우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025년 10월 달에 미국의 빅텍 기업들하고요.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수주했거든요. 이 납기가 언제냐? 올해 말입니다. 글로벌 빅텍 기업 3 중에 GE가 있고요. 지멘스가 있고 미쓰비시가 있는데 여기는 평균 납기하는 그 기간이 몇 년 걸리냐면 4년에서 많게는 5년 걸립니다. 근데 두산은 작년에 수주했는데 올해 납기한다고요? 1년밖에 안 걸리는 거잖아. 이건 굉장히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거기에 12월 달에도요. 추가로 3기를 더 수주했습니다. 증권가에서 2026년 북미 쪽에서의 어떤 빅테크 쪽에서의 가스터빈 수주가 본격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8기 이상의 공급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SMR 시장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소형 모듈 원전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2026년 3월부터 2031년까지 8천억 원 투자해가지고 창원에 SMR 전용 공장 짓고 있거든요. 연간 20기 정도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시설인데, 미국 SMR 개발사인 엑스에너지하고 핵심 소재에 대한 어떤 그 계약 맺었고, 뉴스케어 파워라든지 테라파워하고도 지금 협력 진행하고 있거든요. 향후 5년 동안 60기 이상의 SMR 수주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는 건 제 얘기가 아니라 증권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SMR 매출은 2026년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잡힐 거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2030년이 되면 3조 3천억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2026년 에너빌리티 부분의 매출액이 약 한 9조 정도 잡히는데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 증가했던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천억이 좀 넘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80% 이상 폭증한 거죠. 올해 채권을 시작으로 해서 대규모 수주가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외형은 급성장할 거고, 최근 수주했었던 가스터빈 그리고 대형 원전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익성도 크게 개선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고마진이 아니라 저마진 프로젝트들이요, 2026년 중에 마무리되면서 마진 압력이 해소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두산 밥캡도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신용평가사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나이스 신용평가사라든지 또는 한국기업평가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합니다. 수주 잔고는요, 2024년 말 약 15조 원에서 2025년 말 약 20조 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좋은 얘기만 다 했네요. 근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해야겠죠. 리스크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28% 정도 감소했고요. 당기순이익도 한 80% 이 부분에서 감소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재고평가 손실 환입 축소라든지 또는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고, 올해 2026년부터 신규 수주 프로젝트들이 본격 반영되면 실적은 턴어라운드 할 걸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증권사의 중론이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건 밸류에이션인 것 같아요. 올해 2026년의 실적이 아니라 2027년 쪽에서의 실적을 놓고 봤었을 때 한 2조 3천 정도로 실적이 2027년에 잡힐 거거든요. 2조 3천 정도의 실적을 에비타로 계산을 하게 되면 27배가 나오는데, 이 27배는 북미의 어떤 원자력 기업들의 평균 에비타가 27배이기 때문에 27배로 잡게 되면 목표 가격이 92,000원 나오거든요. 근데 2026년에 수익이 아니라 2027년을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조금 약간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순한 테마주는 아니고요. 2025년 채권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2026년 그리고 2027년 매년 4조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가 가셔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이라고 하는 메가 트렌드를 정면으로 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 전 라인을 갖춘 정말 전 세계에서도 드문 그런 회사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2026년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수주 잔고가 20조 원을 넘어서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과 같은 대형주와 밸브, 피팅, 계측기를 만드는 중소형 기자재주 중 현 시점에서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쪽은 어디로 보시나요?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현 시점 기대 수익률의 어떤 상단이 좀 더 열려있는 쪽은 단연 중소형 기자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한전기술 같은 대형주는 이미 채권 쪽에서의 본계약이라든지 미국의 SMR 협력 같은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죠. 물론 더 갈 겁니다. 근데 엉덩이가 무겁게 가겠죠. 반면에 밸브라든지 피팅 그리고 계측기를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막 실적 장세의 초입에 들어섰고, 대형주가 수주라고 하는 어떤 판을 깔아주게 되면 그 안을 채우는 실제 부품 계약은 중소형주들이 싹쓸이하면서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이 이미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실적 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중소형 기자재의 어떤 매력은 레버러지 효과인 것 같아요. 원전 1기가 건설이 되면 밸브만 수천 개 들어가고요.
피팅은 수만 개 들어갑니다. 거기에 계측기는요 수백 개가 들어갑니다. 대형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될 때마다 중소기자재주들은 그 밸류체인 안에서 곱하기 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종목을 보시면 우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은 말씀드리는 종목은 우진을 가장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내 원전 4대 핵심 계측기를 독점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고요. 원자로 내에서의 제어봉 위치 감지나 또는 냉각제의 어떤 수위 측정이라든지 또는 핵 분열 상태의 어떤 측정 같은 핵심 계측기들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세울 3호기라든지 또는 세울 4호기가 2026년부터 상업운전으로 전환이 되면서요. 계측기 쪽에서의 교체 물량이 증가할 거고 신한울 3호기나 신한울 3호기도 신규 납품이 체결이 지금 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체코의 두코바니 본 계약을 통해서도 해외 납품도 지금 예정되어 있죠. 더 중요한 건 SMR 쪽인 것 같아요. 우지는 한국형 그러니까 ISMR 유량 측정 기술이라든지 논의 핵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단계 표준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SMR이 상용화되면 우진의 계측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24년에 1분기 원자력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40% 급증했거든요. 자회사 우진엔텍이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그 상장이 성공으로 상장됐습니다. 그런 모멘텀도 지금 좀 살아있고 중요한 건 우진엔텍이 원전 해체 시장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고리 1호기 해체가 2025년 하반기라든지 또는 2026년 초부터 지금 본격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는 약 한 26조 원 정도 규모의 국내 원전 해체 시장이기 때문에 우진엔텍의 선도적인 위치 차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두 번째 종목은 BHI 같은 종목입니다. 보조기기 쪽에서의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협력을 공고히 했고 2026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대형 원전 그리고 SMR 쪽에서의 프로젝트에 기자재 공급이 시작이 됩니다. 원자로의 어떤 열을 에너지로 바꾸는 증기 발생기 제작 능력은 국내뿐만 아니라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 미국의 SMR 전용 공장 착공의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BHI 같은 이런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우리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감시라든지 경보설비 시스템 같은 핵심 제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특히 이제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또 실시간 OS 같은 어떤 고급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기업이고 원전의 안전이라든지 효율성을 책임지는 제어 계측 설비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핵심 부품이거든요. 특히 한수원하고 신월성 1호기라든지 또는 신월성 2호기 쪽에서의 감시라든지 경보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미 원전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까지 누적 수주 금액만 230억이 넘는 그러한 금액을 수주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기자재를 넘어서 시스템을 제어하고 또 굉장히 그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이쪽은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026년은 대형 원전 수주가 그리고 중소형 기자재의 실적으로 직결되는 첫 해가 2026년이 될 것 같고요. 대형주로 안정적인 어떤 성장성을 확보하고 중소형주로 추가 수익을 노리는 투트랙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 이런 말씀 드립니다. 원전은 정권이나 국가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미국, 유럽 정치 지형이 원전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굳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우선 미국을 한번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25년에 미국은 2050년까지 미국 원전 용량의 4배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유럽도 탈원전 기조를 180도 바꿨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정치적인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중국이 원전 44기를 현재 건설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완공하면 총 100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원전이 몇 기냐면 94기예요.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요.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10조가 넘는 규모의 자금 조달과 인허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건 정말 원전의 진심 아닐까요? 더 중요한 건 원전 확대의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요, 2020년 250테라와트시에서 2025년에 500테라와트시로 2배 증가했는데요. 5년 만에 2배 증가했잖아요. 근데 2026년에 1000테라와트시로 불과 1년 만에 2배 또 증가합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데이터 센터에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 불가능하죠. 정전 한 번 발생하면 데이터 손실 엄청나니까요. 유럽으로 넘어가 볼까요? 유럽은 정말 진짜 극적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유럽의 탈원전 정책은 사실상 전체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이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해 있다가 이번에 전쟁으로 큰 코 다쳤으니까요. 독일의 새 총리 메르츠는 후보 시절부터요, 폐쇄된 원전까지 재가동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원전 확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원자력 확대도 계속해서 반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으니까요. 이탈리아,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도 기존의 원전 건설 금지 정책을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특히 유럽은 원전을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국가 주권을 지킬 핵심 수단으로 재지정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죠.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원전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세계에서 원전 수출이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는 5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 못하죠. 그쵸? 안보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한국하고 3파전인데 미국은 사실상 인프라가 망가졌거든요. 결국엔 한국하고 프랑스 2파전이에요. 그 와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25년에 12월 달에만 6조 이상의 추산되는 수주 실적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렸고요.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에 총 5조 원이 넘는 그런 규모로 계약을 했고, 원자로라든지 증기 발생기 같은 주기기 공급으로 약 한 4조 9천? 거기에 터빈하고 발전기를 통해서 한 7천억 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2032년까지 장기 계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미국 텍사스 쪽에 AI 캠퍼스 부지에 AP1000이라고 하는 원전 4기를 건설하는데 페르미 아프리카라고 하는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건 2032년까지 초도호기 가동을 목표로 인허가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들도 전망을 긍정적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섹터는 2026년도에도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전망이고요. 이들 산업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최근에 체코 법원이 프랑스 전력공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서 본 계약을 조금 연기했어요. 한국하고 체코 양국의 정치 지형의 어떤 변화도 사실은 변수고요. 물론 이건 자부임입니다. 사실 큰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미국하고 유럽의 원전 우호 정책은 단순한 정책 선언이 아니라요, AI 시대의 전력 수요, 또 에너지 안보, 그리고 중국하고의 경쟁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요인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폭증할 수밖에 없고, 원전만이 이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한국은 이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된 상황에서 기술력, 가격 경쟁력, 시공속도 모든 면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거든요. 2009년에 UAE 바카라 원전 이후에 제2의 전성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반응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만 주식에 종목에 투자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원전주는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변동성을 잘 예의주시하면서 원전주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원전 기업들 주가 흔들림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원전주에 투자해도 될까요? 주가가 사실 계속 일직선으로 이렇게 오르는 건 대형주는 없고요.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은 딱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작전주가 있죠. 근데 지금 원전주가 흔들리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의 고통이지 몰락의 신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주춤했었던 이유는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분석해 보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연초에
금리 향방에 대한 경계심. 하지만 뭐 본질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체코 원전 본계약 어떤 체결 소식과 함께 이제 막 실제 돈이 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시점이죠. 지금은 그런 잔파도를 보지 마시고요. 큰 조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투자하기에 저는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 골든타임인지 세 가지 확실한 이유를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AI 전력은 이제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 원전 기업과 손잡았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폭발하고 있죠. 탄소 배출 없이 24시간 쌩쌩 돌아가는 건 원전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같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최우선 과제를 삼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살펴봐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심화된 에너지 위기 그리고 계속되는 기후 변화 원자력을 선택이 아닌 필수 에너지원으로 계속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SMR 쪽에서의 실체화 부분인데요. 그동안 뭐 말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는 뉴스케일이라든지 또는 엑스에너지 같은 이 글로벌 기업들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국내 기업에 실제 발주소 넣고 있고요. 2026년은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계속 변하는 원년이 될 거고요. 과거에 이제 꿈이었다라고 하면 SMR이 이제는 돈을 벌어들이는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단순히 기술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생산이라든지 납품을 통해서 매출과 이익을 잘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쪽에서의 뒷받침인 것 같아요. 한국이 지난번에 그 전력 수립 뭐 기본 계획 그 회의한다라고 해서 11차 회의가 진행이 됐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원전 지원 정책 같은 부분들은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국익 사업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사라진 거죠. EU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을 했고요. 미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부으면서 자국 안에서의 원전 건설을 SMR 개발까지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요. 영국, 뭐 캐나다, 중동 국가들도 앞다퉈서 원전 도입이라든지 건설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 역시 몇 년 동안 이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또 해외 원전 수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고 그 성과가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구체적인 어떤 계약이라든지 사업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들이 겁을 먹을 때 사고 환희에 팔아라 라고 하는 주식의 격언은 사실 지금 시장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는 건 진짜 배기들만 골라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형주는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뿌리로 가져가시고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자재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우진이나 BHI, 우리기술 같은 이런 종목들로 눌림목 있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원전을 원하고 있고요. 우리 기술력은 세계 1등입니다. 이 확실한 승부처에서 작은 흔들림에 내 소중한 물량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원전 르네상스는 이제 막 1막이 올랐을 뿐 커튼콜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10일 특강도 많은 여러분들의 성화에 힘입어서 정말 성황리에 끝났고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아시는 것처럼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10일 단위로 제 특강이 무료로 유튜브에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고요. 아래 더보기라든지 저희 경제원탑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SNS로 별도의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매번 신청하셔야 그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시황 관련되어 있는 얘기, 섹터 관련되어 있는 얘기, 코인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주 종목을 다루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말씀드릴 거고 중간에 섹터에 대한 얘기 쪽에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 말씀드리고 텐베거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 건지 목표 가격은 얼마인 건지 어느 정도 가격에 사셔야 되는 건지까지 전략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특강 들으시고 돈 버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